수학 공부, 수학을 잘한다 하면은 얼핏 생각하면 지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능력이고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태도더라고요. 공부를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태도. 끈질기게 안 풀려도 매달리는 태도.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1학년,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서가 제일 중요하더라. 수학 정서, 수학 멘탈이 좋은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수학 멘탈이 약한 학생은 수학 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대치동에서 고등부 수업했어요. 근데 어떤 재수생은 제가 가르쳐서 5등급이었던 애가 재수하고 1등급도 되고 3등급이던 애가 1등급도 되고 그렇게 해요. 전국 전체가 9등급이기 때문에 5등급은 중간 밑이거든요. 그런 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마음을 열기 전에는 자기는 수학 못한다, 수학 머리 없다, 수학은 왜 생겨서 나를 괴롭게 하나, 그런 수학 공포증, 수학 포기 이런 게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학생들이 그 마음을 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정서나 멘탈이 형성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생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사고적 수학을 했어요. 그게 GTG 이건데요. 그만큼 수학 정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좋아하는 학생을 못 이깁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못 이기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기더라고요. 중에 제가 딱 하나만 강조해드리고 싶다면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아직은 많은 학생들이 모를 텐데 이런 내용은 가지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마인드셋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죠. 고정 마인드셋, 지능은 타고났다.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고요. 성장 마인드셋은 지능은 성장할 수 있다. 이거 재능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믿음에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 동기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성취가 달라져요. 하나씩 볼게요. 고정 마인드셋. 지능은 타고났다고 생각하니까 똑똑해서 나는 진골이야, 성골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틀릴 것 같은 상황이 오면은 안 한다 그래요. 틀리면 내가 천재인 게, 내가 똑똑한 아이인 게 아니게 되니까 내 계급이 낮아지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어려운 도전을 만나면 피합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하면 쉽게 포기해요. 시험 때 되면 아우 나야 너무 공부 안 했어 이렇게 밑자락을 깝니다. 그래야 시험 못 쳐도 내가 낮은 계급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내 계급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노력 그건 하찮은 거야 라고 해요. 누가 비판하면요 옳다라도 무시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천재가 아니니까. 남이 성공하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계속 남이 잘하나 못하나 신경을 써요. 제가 수업할 때 보면 딴 친구 계속 보는 애들이 있어요. GTG 학원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중에 경쟁심이 강한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기가 1등하고 있을 때는 꼭 한마디 해요. 나 몇 번 하고 있는데, 나 어디쯤 하고 있는데, 나 성공했다, 아싸, 뭐 이렇게 해서. 아싸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꼭 자기의 상대적 위치를 드러내고 1등 하려고 표를 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떠냐면, 남들이 자기를 추월할 때 멘탈이 바삭 무너지는 걸 많이 봅니다. 대치동의 연산으로 유명한 모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탑반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왔었어요.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는데 1학년이었구나. 1학년이었어요. 수업 중에 막 뛰쳐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었냐면 자기가 1등 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3등 괜찮았어요. 4등 되니까 울고 뛰쳐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그 학원은 빨리 성공하는 순서대로 나가는 분위기예요. 게다가 그거를 그 학생의 능력이라고 제일 잘하는 애, 그 다음 잘하는 애, 이렇게 계급을 매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제일 빨리 연산을 끝내는 아이였는데 여기서는 저희 사고력은 뭐 연산하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나오니까 불안해서 자기 에너지의 반은 남을 의식하는 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능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본 욕구가 뭐냐면은 성장이에요. 더 많이 배우는 게 목표예요. 내가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똑똑해 보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려운 도전을 만나면 한번 해보지 뭐. 왜냐하면 어려운 거 하면은 머리 쓰니까 재밌다고 하거든요.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고정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쉽게 포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못 푸는 거는 내 능력이 요까지라서 그런 거야. 더 노력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능은, 능력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매달려서 해요. 하면서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노력에 대해서 고정 마인드셋은 하찮게 여기죠. 머리가 좋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이 가장 중요한 도구다. 성공하기,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다. 남이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배웁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남이 성공하면 그 사람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남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누가 나를 쫓아온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성공한 걸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정 마인드셋 가진 학생은 도전을 안 하니까 성장하기가 쉽지 않죠. 남한테 신경 쓰느라고 성취율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장이 잘 없어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들은 점점점 노력을 하니까 성장을 해요. 남들보다 욕기 하나 더 쓰니까 근육이 커지죠. 그것처럼 머리 하나 더 쓰니까 머리가 좋아져요. 요 하나 여러분이 저학년 때 갖춰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성장 마인드셋을 어떻게 갖춰주느냐. 콜롬비아에 뮬러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쳤어요. 똑같은 시험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룹이 똑같아요. 한 그룹에는 시험이 쉬워서 맞았어요. 오, 머리 좋네, 똑똑해. 그런 능력을 칭찬했어요. 재능이나 능력을 칭찬했어요. 다른 그룹은 이거 어려운 건데 쉽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했네. 이렇게 노력을 칭찬했어요. 노력을. 그 다음에 꽤 어려운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쳤어요. 너무 어려워서 다들 성적이 안 좋아요. 많이 틀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이든 지난 다음에 처음하고 똑같은 시험을 쳤어요. 세 번째 시험이죠. 처음처럼 쉬운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그룹이었거든. 점수가 똑같았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은 똑같이 어려웠어요. 거의 다 빵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을 첫 번째 시험과 똑같은 난이도를 쳤는데요. 능력을 칭찬한 학생은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하고 성적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과정을 칭찬한 학생은 이렇게 성적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는 상승했어요. 신기하죠? 타고난 머리가 고정됐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그 사이 1시간 남짓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시험 결과가 막 달라져요. 이만큼이나 정서가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거기는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파를 하느냐 주저앉느냐, 여기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냐 아니냐. 조금 더 볼게요. 다른 실험도 있어요. 시험의 목표는 성적이다. 점수 잘 받는 게 목표. 능력을 칭찬하는 애들 거의 70 그렇다고 돼요. 노력을 칭찬하는 애는 10% 정도밖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오늘 수능이었어요. 큰 시험이죠. 긴장하기 쉬워요. 그런데 결과가 목표인 사람은 공부하는 내내 불안하고 힘듭니다. 큰 시험일 때 자기 실력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성장이 목표인 사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공부하는 기간에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게 도래요. 걱정이 안 되진 않겠지만 결과는 모르겠고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맘먹으면 마음이 확실히 편합니다. 자기 능력이 더 많이 발휘돼요. 공부 양도 더 많이 늘어요. 에너지도 불안과 걱정에 에너지를 덜 뺏기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큰 시험을 만나도 덜 떨어요. 이게 성장 마인드셋의 위력입니다. 세 번째 실험, 더 웃기는 실험도 있어요. 부모한테 성적을 말해야 돼요. 성적이 좀 실망스러운 점수였어요. 그랬을 때 부모한테 성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능력을 칭찬했던 그룹은 거의 40%가 30몇 거 결과를 속였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결과만이 목표인 거예요. 결과가 내 존재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에만 집착해. 그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조작을. 근데 노력을 칭찬했던 애는 20% 같이 안 돼요. 성적을 속이는 게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룹이었어요. 무작위로 뽑아서 똑같은 실력으로 두 그룹을 나눴는데 마인드셋만 살짝 조작하고 나니까 한 30분 동안 이렇게나 크게 차이 나요. 마인드셋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잠깐이 아니고 1년, 2년, 10년 우리 아이들 1학년이니까 6년, 약 1년 뒤에 수능을 친단 말이에요. 11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어릴 때일수록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 수학.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 마인드셋을 어떻게 갖춰줄 거냐. 재능이나 능력, 결과, 점수, 등수, 몇 등 이런 거 가지고 칭찬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질책하지 마시고 노력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노력하면 되는구나. 노력이 중요하구나. 노력했더니 안 되다가 성공했네. 이런 게 쌓이면서 성장 마인드셋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학년이니까요. 수학학습 로드맵 또는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리는 걸 할게요.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국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어고 독서를 하시든 뭐 어쨌든 방법을 찾지 말고 해주십시오. 어휘력도 중요한데 비판적 독서, 자기 생각을 해서 하는 독서, 비문학 독서, 문학 독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희 딸이 지금 문학만, 이야기만 너무 좋아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꼭 균형 있게 문학과 비문학 밸런스 있게 읽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은 반대예요. 아들은 비문학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정말 문학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좀 밸런스 있게 읽게 해주십시오.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1학년은 저는 사고력 수학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정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이 태도, 그 다음이 능력. 가장 덜 중요한 게 지식입니다. 근데 그게 저학년일수록 그 경향이 커요. 잘 아시겠지만 1학년 때 배우는 게 거의 생활 수학입니다. 특별히 뭘 배우고 익힌다고 할 게 없어요. 연산 정도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정도죠. 2학년도 비슷합니다. 3학년, 4학년 올라가도 지식의 양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비하면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거가 아직은 중요한 단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국어만 잘하면 저절로 돼요. 어느 정도 공부 시간 확보하면. 그런데 더 중요한 정서나 태도나 능력을 개발하는 건 교과 수학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전문 프로그램이 잘합니다. 특히 GTC 사고력 수학은 이 정서와 태도,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 하나 알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 풀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 유형도 있는데 저희는 정서와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능력 개발을 더 중요하게 해서 이런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여유 있고 머리 말랑말랑한 이 시기에 해주십시오. 이때 수학 정서 좋아지면 계속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한 3분의 1 정도는 필수입니다. 문제 해결력 수학이 뭐냐 하면요. 필즈 수학, 1031 수학, 팩토, 문제 해결의 길잡이 그런 문제집이에요. 얘들은 교과 수학 심화 문제하고 조금 달라요. 두 개는 달라요. 두 개는 서로 목표하는 바도 좀 다르고 원하는 효과도 좀 달라요. 문제 해결력 수학에 있는 거는 사고력이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논리력도 있고요. 공간지각력도 있고요. 연산력도 있고요. 탐구력, 규칙방력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력이에요. 낯설고 어려운 문제 푸는 파워 그걸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교과 수학 심화 문제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어려운 문제를 낑낑거리고 풀면 머리가 좋아져요. 문제 해결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움 안 받고 낑낑거리고 푸는 거 참 중요한데 기왕이면 문제 해결력 전문 교재기에 더 효과가 높더라. 부작용도 더 적더라. 왜냐? 교과 심화 문제는 3중고를 거쳐요. 애들이 세 가지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나눗셈을 배웠어요. 근데 얘가 나눗셈을 잘 못해서 틀려요. 약분을 배웠어요. 근데 약분을 잘 몰라서 틀려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세 번째, 배경 지식까지 알아도 심한 문제는 문제가 함정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입시 문제거나 학교 기출 문제거나 경시대회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별을 주 목적으로 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학습이 목적인 문제가 아니고 변별이 목적이니까 변별이 문제 자체의 어려움으로도 변별이 있지만 까다롭게 해서 함정이 많게 해서 그래서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력 전문 교재의 문제는 배경 지식이나 함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교과 심화 문제는 애들이 좀 틀려요. 어려워하고 부모님이 풀리기 힘들어요. 안 풀리면 애가 자빠져버려요. 어쨌든 틀릴 확률이 3배는 더 높은 거니까 애도 기도 잘 죽어요. 많이 틀리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력 전문 교재는 틀릴 확률이 3분의 1로 줄어요. 그런데 머리 개발하는 거는 문제 해결력 개발하는 효과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 전문 교재가 더 가성비가 높다. 게다가 교과 심화 문제 풀다 보면 부상을 입어요. 첫 번째 부상은 주눅이 들어요. 자꾸 틀리고 어려우니까.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식 사이가 나빠지기 쉬워요. 특히 저학년. 친자 간별기라고도 부르더라. 그래서 저는 그냥 필즈 1031 팩토 같은 전문 교재로 심화를 하셔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1학년, 2학년, 적어도 1, 2학년 과정은 최상위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집은 하지 마세요. 개념이나 원리가 어려운 게 없는데 어렵게 문제를 내려니까 문제가 좀 이상해요.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이나 응용까지만 하고 연산만 하고 넘어가세요. 3학년이나 4학년부터 심화를 하세요. 다음에 사고력과 문제결력은 제가 사고력은 모든 학생이 필수. 문제결력 수학 시중에서는 이걸 사고력이라고도 불러요. 사고력이라고 부른다면 문제풀이 사고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문제결력은 상위 3분의 1만 하세요. 상위 3분의 1만. 더 밑에 있는 학생은 아직은 국어를 열심히 하세요. 국어를 연산학습지 하고요. 근데 공부 방법은 저는 몰입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사고력 설명에서 했으니까 유튜브 영상 참고하십시오. GTC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교과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4% 학생은 1학년이지만 선행학습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부담되게 무리하게 엉벙덩벙 수박 끄달기로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딱 힘에 맞는 정도까지 하세요. 놀리지는 마세요. 되는데 할 수 있는 애인데 선행을 굳이 안 하실 건 없습니다. 해보시면 얘들이 이걸 할 수 있어 하는 수준까지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극심화 최상위 수학 이야기인데요. 최자가 붙은 애들은 초 1, 2는 하지 마시고 초 3부터 한다면 하세요. 초 4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훈련하나요? 어려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해결력 전문 교재에서 하셔도 됩니다. 상위 4%는 최상위 해도 좋아요. 다음에 4%에서 2등급까지입니다. 2등급 학생까지는 힘껏 선행은 아니고요. 대처가 해보면 석 달에 한 학기, 남들이 6달 동안 할 거를 석 달에 끝내면 돼요. 석 달에 2번 정도, 기본수 하나, 심화수 하나. 아니면은 기본수 한 곳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2배속 정도 선행하셔라. 그리고 심화는, 극심화는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응용 정도만 해도 되고,
심화까지 해도 되고,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따져보면서 해야 돼요. 1학년 이야기입니다. 상위 10%에서 30%면 교과 선행은 아직 조금, 국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연산은 선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학년은 현행 응용만 하세요. 응용만. 심화까지는. 1학년, 2학년 교재는 심화가 될 게 없어요. 대신 이 학생들은 자기가 배운 건 설명하게 시켜주세요. 배운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운 거를 좀 가르쳐줘. 해서 선생님 놀이 하자고 하세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상위 30% 언더다. 중상위권, 중위권부터죠. 중위권이나 하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연산도 선행하지 마시고 자기학년 하시고 교과도 자기학년 하시고 설명하긴 하시고 심화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응용도 안 하고 국어에 진짜 노력하셔야 됩니다.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애가 4%인지 10%인지 30%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거 잘못해서 부상 입는 거 많이 봤어요. 부모님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십시오. 그런데 상담받기 어렵다 그러시면 정답률 문제집을 푼다 참고서를 푼다 했을 때 정답률 70% 정도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정답률 70%. 이거라면 크게 실패가 없습니다. 정답률 전체적으로 70% 정도 나오면 그 참고서 해도 된다. 근데 참고서가 보통은 쉬운 거, 좀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한 3단계 정도로 문제 난이도를 분류를 해놨어요. 제일 뒤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개정답률이 심하다고 볼게요. 심화 정답률이 50% 언더면 전체로는 70%일 수 있어요. 쉬운 거는 거의 다 맞는데 심화가 유독 50% 언더면 50% 이하는 멈춰주세요. 스톱. 이거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교과반을 내년에 한 2반 정도 3월에 개설할 예정이에요. 저희 특목센터에서. 그래서 3월에 Y1반이 4-2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Y2반은 4-1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3월달입니다. 그래서 시험 쳐서 입학하니까 생각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말씀하십시오. 자세한 거는 저희 특목센터 설명회에서 했으니까 유튜브 영상 참고하십시오. 요거 할 때 헉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헉 하시는 분. 저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일찍 출발한 게 미래에도 그만큼 격차는 아니에요. 그냥 현재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거 하시면 나중에 자기 페이스 가다 보면 만나요. 만납니다. 자기 페이스로 가면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허둥지둥 급하게 걸음지고 창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력 쌤하고 상의를 하세요. 수업하시는 쌤하고.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상담 드릴게요. 다음에 교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선행을 조금 하신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연산은 보통 선행을 좀 하시거든요. 한 학기 연산을 더 하든 그래서 연산은 힘에 닿는 만큼 쭉 선행을 하세요. 너무 안 하진 마세요. 연산의 정확도와 속도는 초2 과정에서 결정이 나. 정확한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해서. 그런데 나중에 3학년 2학기, 4학년 돼서 얘가 연산이 걸림돌이 되네? 그러시면서 그때서야 연산 문제집 풀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면 세자리수 덧셈을 배울 때 연산학습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연산학습지의 세자리 덧셈이란 건 한 자리 덧셈을 알고리즘 따라서 반복하는 말이에요. 한 자리 덧셈, 이거 단위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단위 연산할 때 속도가 느리면 복합 연산은 당연히 느려요. 부정확하고요. 그런데 복합 연산 안만 한다고 해서 안 빨라져요. 여러분이 뭐 운동이나 악기나 이런 거 할 때 한 곡을 다 연주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분 하고 이렇게 기본 연습을 끊어서 기본기를 연습하는 게 더 맞나요? 기본기 연습하고 그다음 곡 전체 연습하고 그렇잖아요. 단위 연산을 해야 돼요. 세 자릿수 덧셈하면 좀 빨라지긴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단위 연산을 해야 돼요. 그게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예요. 요 시기, 지금 시기에 할 겁니다. 좀 늦은 애들은 한번 방학용 연산교재 있어요. 한 학기 전체를 그렇게 빨리 정리해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연산교재. 한번 풀려보시고 체크를 해보세요. 정답률 시간을. 다음에 기본서 한 권의 응용서. 이렇게 2권 시스템에다가 문제결력 전문 교재, 저희가 필즈 같은 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1031도 좋고요. 이런 교재로 수업을 집에서 하셔도 좋고, 저희 GTG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1학년들도 하고 있어요. 다음 극심화서 최상위는 진짜 매우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정답률 70% 나오면 하세요. 아니면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기르는 거는 다른 데서 기르세요. 문제결력 전문 교재나 사고력 수학. 선행은 아까 기준을 제시해드렸는데 힘에 맞게가 중요합니다. 나만 놀리지도 마시고 너무 버겁게 컥컥거리면서 선행하지도 마시고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나름의 기준 제시해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공부시간, 정답률, 감정 이 세 개를 보셔요. 공부시간이 하루에 1시간 넘어간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시간 넘어간다 수학이면 확실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답률 아까 말씀드렸죠. 70%, 심한 문제는 50%.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싸우면서 해야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워낙 부상을 많이 봐서 그래요. 학원을 갔는데도 유명한 대형 학원인데도 교과에서 다쳐서 오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극심화서에서. 그래서 학원에서 최상이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꼭 부모님이 체크하면서 하십시오. 제가 신신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학 교양도서 많이 봐주세요. 좋은 시리즈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연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연산 학습지는 3-1까지만 하세요. 근데 학습지가 학기별로 돼 있지 않고 쭉 자기 논리로 돼 있거든요. 구몬 같은 거가. 그런데 부모님이 보시고 좀 끊어주세요. 연산 학습지는 그 뒤로는 참고서만 하면 되는데 중과정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연산이 처음으로 많이 나와요. 음수 나오는데 문자 나올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거 나올 때 고1 과정에도 연산이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연산 학습지, 기적의 계산법 이런 것도 좋고 수력 충전 이런 것도 좋고 하여튼 중학교 고등과정의 연산 단원은 미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상위 3분의 언도 애들은 특히 필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1학년이고 그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1학기 과정까지만 연산 학습지 한다만 아시면 돼요.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하세요. 그냥 계산만 요령만 익히지 말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 두 개를 둘 다 체크하셔야 돼요. 정답률은 99%도 안 돼요. 99%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볼게요.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를 한다고 쳐요.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하면 단위 연산이 몇 번 일어나나 보세요. 단위 연산이 한 15번에서 20번이 일어납니다. 곱할 때마다 1의 자리가 3번 곱하고 10의 자리 3번 곱하고 다 곱했죠. 그 다음에 더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하면 거의 20번 정도 연산이 일어나요. 단위 연산이. 그러면 정답률이든 애가 단위 연산에서 20번 연산하면 얼마입니까? 오답률이. 오답률이 1%였어요. 그럼 20번 하면 오답률 20%입니다. 5문제 틀리면 한 문제는 틀립니다. 단위 연산 때문에. 게다가 보통 느리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단위 연산은 99%까지 정답률 만들어야 돼요. 원리 아니까 넘어가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너무 괴롭게 많이 시킬 거 없이 하루 5분, 매일 5분씩만 하자. 그 정도면 충분해요. 5분 정도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사고력 수학을 좀 섞어서 하세요. 연산만 돼 있다고 심지어 주산까지 하는데 주산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산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학부모님하고 논쟁도 몇 번 했는데 주산 절대 하지 마세요.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하고 학부모님하고 논쟁을 했어요. 그분을 꼭 주산시키겠다는 거예요. 4학년인데. 수산하지 마세요. 제가 수산을 많이 봤는데 제가 20년 초등학생 가르쳤단 말이에요. 걔들이 다 수학을 못하더라고요. 커서 하지 마세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설득됐는지. 아마 인플루언서가 그 동네 인플루언서가 주산을 하시나 봐요. 제가 서울대 수학과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학생 가르쳤습니다. 초등학생. 제가 수학 잘할까요? 주산하고 선생님이 수학 잘할까요? 그것까지 치졸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길게 설득은 안 하는데 안 하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주산하시는 분 안 하시길 권합니다. 수학은 뭐든 써야 돼요. 주산 아니고도 한 자릿수 단위 연산만 정확하고 빠르면 돼요. 세 자릿수 막 빨리 하는 거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머리 굳어지는 거 예방하려면 사고력 수학 섞어서 하세요. 머리 굳어진 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학원 다니는 누나였어요. 5학년 과정이었어요. 저희 학원 사고력은 안 듣고 그냥 동생만 다니고 있었는데 누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계산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몬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계산이 너무 느리고 부정확해요. 그래서 구몬 말고 기탄이라고 한 권 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거 가져와 보시라고 봤어요. 보니까 어떠냐면 0, 0이 7분의 3, 뭐 이런 분수 소수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가 뭐냐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그 10개를 다 통분하더라고요. 소수는 분수로 바꿔서.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 바꿔서 분모를 통분해서 비교한다요. 근데 10개를 통분하니까 너무너무 큰 분수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굳어버린 거죠. 저희가 다른 거 했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해서 99까지 홀수를 다 더하는 거였어요. 50개거든요. 한 애가 자기 구문 잘한다고 그 일일이 더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니고 머리 있어서 더 편리한 방법 하라니까. 아니에요. 저 엄청 연산 잘해요. 바르다니까요. 하면서 5분 넘게 하더니 얼마 하는데 맞아 진짜 연산 잘하더라. 근데 머리는 안 쓰죠. 주산이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 섞어서 머리가 안 굳어지게 해주세요. 실수 많은 애들 제가 1학년 어머님들 하면 연산 실수 또 문제풀이 실수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다 빠르고 정확하면 다른 실수는 좀 봐주세요. 그 뒤 좀 지나서 잡습니다. 그거는 저희 설명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정서가 가장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습관이에요. 꼭 공부 습관은 아닙니다. 그냥 습관, 생활 습관. 제가 예를 들면 영재고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는 애들 많이 봤어요. 머리 좋은 애도 있고 그만 못한 애도 있고 그거는 좀 다양해요. 책 많이 읽는 애도 있고 좀 덜 읽는 애도 있고 다양해요. 책 좀 덜 읽고 의대 가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공간지각력이 강한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연산력이 강한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구문 푼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A급 수학이나 최상위 같은 어려운 문제집 푼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하든 서울대, 의대 이렇게 안에 공부로 들었던 애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건 다양한데 이거는 진짜 공통점이에요. 뭐냐? 생활 습관이 좋아요. 바꿔 말하면 자기 컨트롤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는 얘가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인일 가능성이. 그래서 자기 컨트롤 능력을 잔소리로 길러줄 수는 없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요건 끝내고 줄 거야. 아, 이거 필요하니까 게임 안 하고 참을 거야. 지금 안 풀리는데 낑낑거리고 매달려 볼 거야. 예를 봐도 일리가 있죠. 이 작은 차이 나죠. 하여튼
이 습관 또는 태도일 건데 자기 컨트롤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과 성취감. 자, 그래서 요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 어머님들한테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습관을 형성할 때 예를 들면 수학 선행학습을 한다고 칠게요. 영어학원 숙제를 한다고 칠게요. 보통은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어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할 때 학원의 힘을 빌리면 좀 편합니다. 학원 가니까 이거 해라. 여러분 기억하기도 좋고 주기도 딱딱 돌아오니까 가기 전날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습관 들이기가 좋긴 한데요. 그런 거 말고도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쓰시기를 권합니다. 처음부터 작게, 아주 작게 한 문제 풀기, 하기 쉬운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기왕이면 재밌는 시간을 정해서 학교 갔다 와서 오자마자 예를 들면 씻는다. 씻고 나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한 문제도 좋아요. 진짜 쉬운 거. 한 문제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도 너무 많아요. 한 문제를 권합니다. 한 문제. 더 풀고 싶으면 더 풀어도 돼. 한 문제만 하면 성공이야. 이렇게 너무나 시시해서 이거를 못할 수는 없다 하는 것만. 다만 부모님이 애들은 그 시간을 까먹으니까 부모님이 시간만 정해주시면 돼요. 원래 하던 루틴 중에 어딘가를 딱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하시든지. 요거는 어른이 좀 챙겨줘야 돼요. 애들은 아직 시간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풀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따봉! 오! 성공! 우리 딸, 우리 아들 하게 됐는데 했구나. 인정하고 축하를 해주세요. 이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했어요. 성취감을 느끼기에도 너무 작은 건데 누군가가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이야. 성취. 네가 뭔가 노력을 해서 성공한 거야. 노력을 한 게 맞잖아요. 암만 작. 그렇게 해서 권위자인 부모나 어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도파민 이런 게 다 분비가 돼요. 그게 뇌를 중독시킵니다. 그때 느껴진 이 도파민이 행위를 하면 기분이 좋네. 뇌에 그거를 한번 자극을 준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굵은 회로로 변해요. 그래서 습관이 돼요.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면 더 빨리 있어요. 1이 있고 2가 있는데 그래 2 자꾸 반복을 하면 이거 중요한 자극인가 보다 해서 뇌에 새로운 시냅스를 하나 뉴런을 뻗어서 시냅스를 만들어요. 새로운 회로가 하나 더 생겨요. 나중에는 그 회로가 자꾸 반복되면 미엘린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전선의 피복 같은 거거든요. 미엘린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럼 그거는 고속도로 같은 게 돼요. 정보가 더 활발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해요. 자주 쓰는 회로니까 뇌가 변해요. 없던 뉴런과 시냅스가 생기고 거기에 미엘린이 점점 두껍게 피복이 생겨요. 정보 고속도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반복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강력하면요. 크랩1이라는 게 분비되고 있다가 샥 분비가 안 돼요. 크랩1은 새로운 회로가 생기는 걸 억제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크랩1이 억제되니까 회로가 휙 생겨요. 예를 들면 갑자기 걔한테 확 물려서 너무 강렬한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걔 근처만 가도 옛날 감정이 떠올라서 그 기억이 평생 안 까먹어진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무서운 공포 같은 감정도 있지만 도파민이 확 분비되는 쾌감도 있어요. 주로 성취감인데 엄청 강렬하거든요. 이 성취감이 강렬하면 몇 번 반복 안 해도 새로운 회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습관 들이기가 좋다. 그러면 지금 뭐를 했는데 놔뒀다가 한 문제 풀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다 해서 예를 들면 성대 경시 나서 상 따면 내가 엄청 큰 보상을 해줄게. 1년에 6개월 뒤에 시험 치는데 그 사이에 얘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될 기회가 없어요. 보상이 나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큰 보상을 하지 말고 바로바로 즉각 즉시 작은 축하를 해주세요. 작은 실행, 작은 축하.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쉬운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한 문제도 괜찮아요. 어쨌든 성공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습관이 잘 생겨요.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을 축하할 가치가 있어요. 우리 아이 잘하는 거 없는데요? 안 그렇다니까요. 보시면 있어요. 장난감을 치웠다. 요 습관을 들이고 싶으면 장난감을 치울 때마다 하나만 치워도 장난감 치웠네. 고마워까지 하면 좋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면 고마워할 거. 장난감 치웠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 원래 아무 데나 막 어지르는데 쓰레기통에 버렸다. 공부 관련 비슷한 거는 시계 보는 법을 이번에 했다. 아니면 시계 한번 성공했다. 시침은 볼 줄 알더라. 시침 성공했다. 다음에 분침해보자. 좀 큰 애 같으면 설거지를 했다. 집안일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작은 거 하나 할 때마다 인정과 축하를 해주세요. 대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하지 마세요. 잘했다. 머리 좋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네. 이거 아니고, 이건 좋은 행동이야. 착한 아이야. 이런 거죠. 이렇게 평가와 판단을 해주면 내가 심판관이 되면 학생은 칭찬을 들어도 불안해요. 그래서 평가 판단 없이 그냥 사실만 장난감 치웠다.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대신 이걸 칭찬하거나 물질 같은 걸로 보상하면 오히려 동기가 약해져요. 이거는 여러 실험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 있나 한번 알려드릴까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치원 애들이에요. 5살쯤 되는가? 4살쯤 되는가? 막 그림 그리고 노는데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막 그림 그리고 놀면 좋은 장난감을 줬어요. 예쁜 장난감. 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다음 날도 똑같이 막 그림 그리고 노는데 줬어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던 애들이 그림을 안 그려요. 뭘 안 주니까.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되면 좋은데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적인 걸 보상으로 생각하니까 원래 좋아하던 걸 안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그림 그리던 이 좋은 습관도 파괴해버릴 수 있어요. 보상이, 외적 보상. 뭐 그런 종류의 실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정해주면 아이들한테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가 뭘 할 때마다 누군가가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고 부모가 인정을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넘어지면은 위로도 해주고 또 일어서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인정받으면 열심히 살 원동력이 됩니다. 나 인정받았던 사람이야 엄마한테, 나 인정받던 사람이야 아빠한테. 자긍심이 올라가죠. 우리가 인정을 하면 칭찬으로 조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한 행동이 습관과 태도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요? 작은 거를, 습관 되고 싶은 거 작은 거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고치고 싶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잘못을 고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때 칭찬, 박수, 인정만 해주세요. 그러면 고치고 싶은 행동이 점점 줍니다. 제가 한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는데 배워야 되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 습관이 오히려 해줄 아마 가장 큰 과업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엔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지식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생활습관 세팅해 주는 겁니다. 이거 되면은 공부 충분히 좀 늦게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께 자녀 교육하실 때 이걸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제 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뭐가 있나 싶긴 한데요. 네,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혹시 듣고 괜찮네 하시는 거는 취사하는 데 가시면 되시겠어요. 나는 너의 전부를 사랑해. 잘할 때에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 애착관계를 좀 만들어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누구한테 받아보겠어요? 부모 아니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애가, 애착관계가 튼튼한 애가 수학도 잘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력 수학 설명했다는 말씀드렸는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착관계가 사실은 수학 아니잖아요. 부모가 식사인데 이게 왜 수학이냐 하는데 수학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애착관계, 불안정한 애착관계 가진 애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멘탈이 무너져요. 결과에 많이 집착해. 고정 마인드셋을 쉽게 가져요. 존재 가치를 그 자체로 존중을 자기도 못하니까 칭찬 들었을 때는 뭔가 잘했을 때, 겨우 1등 했을 때, 100점 맞았을 때, 누구를 이겼을 때 이럴 때 칭찬 듣고 인정을 받으니까 자꾸 결과에 연연하고. 근데 결과라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100인데 200짜리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내 능력이 100인데 200짜리 경쟁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불안해요. 잘 될 때도 불안하고 안 될 때는 쉽게 좌절하고.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하는 게 좋은 걸 알면서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았던 학생은 확실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좀 커서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 애착관계에서 나와요. 대부분 애들이 재밌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최고죠. 공부가 재밌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입시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재밌어도. 워낙 공부 양이 많고 고3 되면 압박감도 심하고 하니까 그럴 때 이 어려움을 이길 때 얘가 나라와 사회를 인류를 구원하려고 열심히 해야지 또 있겠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강연을 하지도 잘 않죠. 대부분의 애들의 공부 동기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애착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차 타고 지방을 갔다 왔는데 입석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연결 부위에 어떤 한 70 정도 된 할머니하고 40대 초반 된 아들이 같이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코드가 다르니까 엄마는 잘해주려고 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40대 아들은 그 참견이 싫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 가만 놔두세요 하니까 어머니는 또 서운하신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아들이 얼마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겠어요. 엄마도 아들한테 존중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서로 그거를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우리 아이에게 공부하다가 보면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고 학벌 자산을 물려주는 데만 너무 초점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예요. 애착관계가. 이거 있으면 어지간한 어려움, 이게 좀 늦게 출발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타고난 수학물리가 좀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우연히 불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큰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애 재수까지 5등급 했는데 1년 만에 1등급 받았어요. 수능. 어떤 애는 8등급이던 애가 1등급도 합니다. 1년 만에. 무섭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던 애가 중3 때까지 딱 재진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선행학습 안 하고. 그러니까 간이 중하위권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 가니까. 집이 가난해서 사교육 받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걔가 마음먹고 열심히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수원, 실력정서, 기본정서, 센 수학 한 3권 정도 공부하는데 걸립니다. 수투는 조금 더 걸리거든요. 3권 정도 하려면. 심화까지 하려면. 걔가 기본정석, 실력정석, 블랙라벨 3권 하는데 어렵거든요. 수원 수투로 2달에 끝내더라고요. 남들이 1년 넘게 하는 거. 무섭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내면의 힘이 있으니까, 정서가 받쳐주니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많습니다. 뭐라고 약속해놓고 안 할 때 많아요. 저도 지금 애 키워보니까 그럴 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네가 뭐라고 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유가 있을 거야. 아이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과실偏 인성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 탓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가 칠칠찮아서 자꾸 실수하는 성격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는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병원이 있었어요. 사우스 무슨 병원인데 제가 기억이 까먹었네요. 거기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병원 내에서는 간호사들이 직접 약을 투약하거든요. 의사가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이 와서 간호사가 약을 투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약 실수율이 한 3%인가? 그 정도로 꽤 높은 거예요. 잘못된 약을 주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니까 그것도 너무 높은 실수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여러 가지를 병원에서 시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정신교육을 해봤어요. 정신을 안 차리고 하니까 실수한다 생각하고 투약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막 정신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상을 한 거예요. 처벌을 한 거예요. 투약 실수율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급여를 깎는다든지 투약을 잘하는 사람, 실수율이 낮은 사람한테 보상을 준다든지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다 안 돼서 이게 간호사들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간단한 장치 하나가 투약 실수율을 절반 이하로 확 줄인 건 40%까지 낮아졌어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언제 투약 실수가 생기는지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막 조제하고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의사나 다른 간호사나 환자가 뭐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할 때 그때 실수가 주로 생기는 거예요. 실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조제하고 이렇게 뭘 투약을 하려고 준비 작업할 때는 조끼 하나를 입는 거예요. Do not disturb. 약 조제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그 조끼 하나 입었는데 40%가 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들리느냐? 우리 인간은 복잡한 원인을 분석하기 싫고 사람 탓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을 남을 같이 너 때문이야. 네가 실수치 않아서. 네가 뭐 어때서? 네가 뭐. 근데 실제로 아니다. 우리 아이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못 지켰다. 근데 그는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아이의 선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실편향, 귀인 성향이 있다. 내가 남 탓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내가 연약한 남 탓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사람 탓이죠. 사람 탓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왜 그런지 귀를 기울여 줄 필요가 있어요. 뉴턴 같구나. 뉴턴이 만율력의 법칙을 한 번에 발견했을까요?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발견했을 거예요. 그거를 실패라고 부르나요? 실험이라고 부르나요?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가르쳐줬는데 까먹을 수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을 때 잘못했을 때 아이도 실망하고 위축되기 쉬워요. 잘하고 싶었잖아요. 아이도 잘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누구나 생겨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탓을 사람 탓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그때 뉴턴 같구나. 실패한 게 아니고 실험한 거야. 자, 네가 고쳐버려. 잘못 있으면 찾아보고 다시 알려줘. 다르죠? 그래, 나는 도전했으니까 실패한 거야. 내가 왜 틀렸는지 거기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이게 시험이면, 입학시험이면 뭔가 틀리니까 변별이 목적이잖아요. 시험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변별이 목적인데 아이가 지금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는 변별이 목적이에요? 학습이 목적이에요? 학습이 목적입니다. 배우면 되죠.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성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 배워서 성장하면 되지. 뉴턴 같구나. 네가 찾아서 발견해봐. 성장해봐. 고쳐봐. 이번에는 혼자서 해볼래. 이번에 혼자서 해볼래는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네가 뭐 잘할 수 있어라는 기대, 믿음 이런 거죠. 너 잘할 수 있어. 처음에 하면 두렵죠. 그래서 저희 사고력 수학 같으면 도전을 좀 시킵니다. 못할 것 같은데 도전을 시키면 해내요. 저희가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빌드업은 해야 돼요. 과제 집착력을 기르고 몰입되도록 그 주제에 재미를 느끼도록 빌드업은 하긴 하지만 빌드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제거 생각하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도 해결해요. 한 4학년쯤 되면 고3들 전국의 고3 중에서 상위 5% 애들만 5% 애들도 풀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풉니다. 많이 봅니다, 제가. 이거를 어릴 때 작은 것부터라도 이번에 혼자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애가 넘어지는 걸 지켜봐 주세요.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개입해서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다 도전을 시킬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이렇게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거, 할 듯 말 듯한 거 좀 도전을 시켜주세요. 그걸 믿어주세요. 못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실제로 보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거봐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몇 번 넘어지면서 자기가 성공하면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진짜 자긍심이 생겨요. 이 자긍심이야말로 우리가 큰 선물을 주는 거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근데 그게 남이 떠먹여주면서는 그런 느낌이 없죠. 맨날 하는 비슷비슷한 거, 뻔한 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지루하죠. 이번에 혼자서 해볼래? 도전을 좀 시켜주세요. GTG는 이 도전을 시킵니다. 중간중간 깨알자랑 해야죠. 자, 그 다음 실수 기록장이 아니라 칭찬 기록장. 기록장은 잠깐 말씀드렸죠.
설거지를 도와줬다.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보일 때마다 아주 작은 거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기 쉽습니다. 실수를 카운팅하기가 쉬워요. 실수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줘요. 잘할 때는 피드백 안 주면서 한참 뒤에 모아서 한 따면 큰 거 하면 와 이거 뭐좀 주지. 그날 성공한 거, 한 문제 푼 거 이런 거는 칭찬 안 하잖아요. 근데 한 번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나무가 이쪽으로 자라게 하고 싶으면 이쪽에 햇빛을 비치십시오. 그럼 나무가 그쪽으로 자랍니다. 반대쪽을 막 나무를 때린다고 해서 잘라낸다고 해서 저쪽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나무까지 길 내고 싶으면 열매를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으면 길이 납니다. 안 온다고 막 그 사람 비난한다고 나무까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기도 해요. 비난하고 처벌하고 지적하고 해서. 근데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힘이 있겠습니까? 지적질 안 하고 혼나지 않으면 알아서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면서 얘를 가이드할 수 없잖아요. 관리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죠. 누가 안 시켜도 혼나지 않아도 검사받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면 평소에 성취감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자존심도 생기죠. 내가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이들한테 할 거고요. 큰 지침은 저는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학벌 자산 물려준 사람? 물질 자산 물려준 사람? 나 의사 되게 만들어준 사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사람? 그것도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조십시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시키고 하는 거죠. 다예요. 얘들이 정말 몸을 뒤집기만 해도 웃기만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걔가 걸으려고 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걔가 일었었죠.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곁에 있었어요. 잘할 때는 인정을 해주고 성장하면 기뻐해주고 넘어지면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아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아이가 습할 때 같이 습했어. 아이가 더 잘할 걸 믿고 너는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격려를 해줬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을 때 아이가 우리가 아이를 믿어주고 그래서 아이가 어두운 길을 헤치면서 점점 큰 나무로 컸어요. 비유를 하면요. 자전거를 배우는데 아이가 이제 혼자서 막 처음에는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는 혼자서 타게 해요. 뒤에서 잡아주고 애가 비틀비틀 몇 번 넘어지고 하죠. 그럴 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갈만하다 싶을 때 슬그머니 손을 떼고 애가 한 바퀴 좋아하죠. 자기 혼자 탈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올 때 환하게 웃으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애 키우는 행복이잖아요. 걔가 꼭 출세해야지, 미래에 뭐가 돼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렇지 않잖아. 얘가 태어나서 방구만 꼈어도 너무 좋았어요. 그죠? 벽 잡고 일어서기만 해도 정말 너무 좋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못하지만 이제 커서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중요한 질의응답 시간 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요. 제가 혼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1학년 부모님들 수학 공부 관련해서 궁금한 거, 또 학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십시오. 1학년 유독 연산이 약한 친구는 바로 학습지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권합니다. 연산 학습지도 좋고요. 연산 학습지도 뭐 종류가 다양해요. 좋아진 거죠. 옛날에는 구몬, 기타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다양하니까 저희한테 자문 구하셔도 좋고 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평을 듣고 정하셔도 좋고 시중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고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고르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니까 하나 골라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추천사를 썼던 바빠 시리즈도 괜찮습니다. 학습지는 하십시오. 원리를 이해하는 건 구체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연산은 할 줄 아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받아올림, 받아내림 을 이해 못한 애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구체물로 좀 이해시키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쌤한테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1학년이잖아요. 또 샘플 시험을 했는데 유독 약하다 하시는 거 보니까 2학년 연산 바로 가지 마시고요. 1학년 연산이 단위 연산이란 말이에요. 덧셈 뺄셈. 그래서 한 자릿수 덧셈이 덧셈 99입니다. 곱셈 99처럼 1부터 9 더하기 9까지 요거를 99단 외우듯이 곱셈 99 외우듯이 바로 팍팍 나오게 해야 돼요. 7 더하기 5는 이걸 게임처럼 하셔도 재밌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좀 힘드시거든요. 게임처럼 하면. 그러면은 이게 문제집 한 권 풀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뺄셈 구구도 있어요. 덧셈의 역연산이에요. 또 얼마 빼기 한 자릿수입니다. 이건 안 넘어가요. 그래서 18 빼기 9는 이렇게 얘도 뺄셈 구구인데 이 두 개는 아까 말씀드렸죠. 99점 정확도로 아주 빠르게 돼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바로 나와야 돼요. 손에 쉬어야 돼요. 자전거 타고 뭐 타이핑 치고 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할 만큼 해줘야 돼요. 단위 연산만 하면 돼요.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뭐 이런 거는 17 더하기 46 이런 거는 뭐 그만큼 공 안 들이셔도 돼요. 할 줄 알고 문제집 풀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는 정도 돼요. 선행학습 시 교과를 학년 진도별로 모두 꼼꼼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큰 개념 연산들만 짚고 가도 될까요? 학생이 상위 4% 안에 든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면 와 똑똑하다 이 느낌 팍 들고 문제집 풀리면 나가요. 그래서 일일이 다 안 풀려도 되겠네 싶은 학생. 이해도 빠르고
반복 몇 번 안 해도 습관되고 생각하기 좋아하고 사고력 강하고 이런 학생이라면 1, 2학년은 하고 가도 좋은 것 같아요. 3학년부터는 문제집 좀 해주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상위 30% 정도 된다. 중상위권이죠. 중상위권 정도다 하면 3학년부터는 좀 그렇게 큰 것만 하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전문가한테 자문 받으면서 하십시오.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긴 있는데 큰 것만 짚고 넘어가면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 적은 부모님들이 쉽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A 인생이니까 인생 걸고 모험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딴 거는 리스크 감수해도 좋은데 교육만큼 좀 보수적으로 하셔라. 그렇게 만약 인생이 걸린 거니까. 올 겨울 방학 때 하면 좋을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3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보드게임, 저희가 공간지각력, 연산력, 논리력 3개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 중에 학년별로 분류는 안 되어 있는데 찾아서 하시면 좋고요. 하나씩만 할게요. 1학년 그냥 보통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공간 관련해서는 1학년 공간지각력 관련해서는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들이 아주 엄선돼서 좋은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시긴 좀 어려우실 거고 시중에 하시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숭실대에서 만든 교구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숭실대 게 이름이 뭐냐면은 조이메스거든요. 조이메스. 또 시드라고 있어요. 시드 다 좋은데 조이메스가 아마 자료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거기서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간지각력 하나만 더 권해드리면 C2M이라고 있습니다. 제 사부님이신 한원조 대표님. 시네스도 만들고 소마도 만들고 9031, 팩토, 필즈수학, 최상위 사고력 다 만드신 원조죠. 큰 산맥이신 분인데 그분이 만든 C2M이라고 거기서 나온 펜토미노 턴도 있어요. 입체 펜토미노예요.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진 않고 1학년이 할만한데 재미도 있고 난이도도 잘 조정되어 있는 워크북이 있어요. 교구보다 워크북이 생명이에요. 난이도가 얼마나 잘 조절되어 있고 그래서 전진적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연산력은 얘가 연산 뭘 할 수 있는가가 좀 다른데 연산력은 스냅 잇 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다양한 변형이 있는데 GTG 변형이 제일 좋아요. 스냅 잇 업. 그래가지고 다양한 난이도로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 좋고 저희가 지금 교구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따봉 게임이라고 한번 했는데 지금 있긴 있는데 아직 시중에는 없죠. GTG의 따봉 게임 좋아요. 아마 따봉 게임이 더 좋을 거예요. 스냅 잇 업보다. 따봉 게임은 지금 저희 학원 내에 창고에 있어요. 시판되지는 않는데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거의 완성됐어요. 시판되려는 중. 따봉 게임 예 감사합니다. 애들 수업에 했는데 요거는 근데 따봉 게임은 혼자 하는 퍼즐은 아니고 게임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좀 같이 해주시든 친구 모아서 너무 인기 폭발인 거예요. 그 외에 많은데 제 유튜브에 보면은 연산 게임 쇼츠로 몇 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주사위로 하는 거니까 교구가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논리력 관련해서는 다빈치 코드 괜찮죠? 다빈치 코드. 예, 다빈치 코드 괜찮아요. 부모님이 좀 놀아주셔야 돼요. 다빈치 코드 파는 거 하셔도 되고 다빈치 코드는 그냥 종이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종이로 만드는 건 저희한테 요청하십시오.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가세요.